전체 건설자 중에서 한 40%가 무너져야 정상이거든요. 미국 대선까지는 무주택자분들이 집 사는 걸 좀 자제해야 되고, 미국 대선 끝나고 안개 속이에요. 어떤 현상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빅톡 TV를 운영하고 있는 서동기입니다. 오늘 옹달 책방에 나오게 돼서 시청자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요새 이제 서울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서울의 일부 지역은 또 오르고 있어요. 서울에 이제 거래량이 한 5천 건이 넘었다 그러죠. 지난달에 5천 건이 넘었고. 근데 오르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긴축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돈 풀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이제 최근에 4천조 원이 통화량이 풀렸거든요. 이 4천조 원은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될 때 통화량을 풀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특례 보금자리론, 또 신생아 특례론, 또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또 스트레스 DSR 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거를 7월 1일 날 시행하려고 하다가 또 두 달 연기한 거 아니에요. 연기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정책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반영해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또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래서 서울의 중심지 같은 경우가 집값이 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 또 언론에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기사, 이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값이 지금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값 상승은 저는 정책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 하는 거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PF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풀고 있고, 정부에서는 PF 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PF 문제는 사실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PF 문제가 큰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핵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PF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F를 제대로 정부에서 정리를 해 나가면 무너지는 건설사가 많이 생기죠. 뭐 지금도 뭐 건설사가 뭐 몇 개씩 무너지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전체 건설자 중에서 한 40%가 무너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PF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PF 문제를 연착륙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PF 문제는 사실은 좀 늦었어요. 대응이. 진작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방치해 온 게 아닌가, 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또 시기를 놓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안 내리니까 또 안 내리기로 뭐 했다, 오히려 올린다는 말도 있다, 이러니까 오히려 PF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정책적으로 해결 방법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건전한 건설사들은 많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 돼요. 건전한 건설사는 정부의 정책으로 자금 지원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40% 정도의 건설사들은 PF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가 많아요. 거의 40% 정도가. 그래서 이런 데는 그냥 좀 아픔이 있더라도 무너질 때는 무너지게 놔두는 것도, 막 7, 80%, 90% 안고 가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건설사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로 봅니다. 특히 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들이 심각하죠.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부도 직전인데, 근데 그런 건설사들이 이제 부도를 면하려면 정부의 정책뿐이 없어요. 그 분양이 또 되든가 아니면 기준금리가 또 갑자기 내려가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 건설사들도 정부 정책만 계속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대출을 더 해준다든가 대출금을 더 연장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지원, 또 기준금리가 언젠가 내리는가 학수고대하고 이런 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특히 그 미분양되는 주택은 미분양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물건도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려서 싸게 파는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안 팔리면 싸게 하면 팔리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게 금액을 내리면 팔리는데 적자를 보니까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 정부 정책 지원만 기다리는 거죠. 싸게 팔아도 되잖아요. 분양될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가지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다든가,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또 호황이 올 걸로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앞으로 그런 호황이 오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오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건설사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프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값 상승의 또 주요한 한 원인이 전세가거든요. 전세값이 지금 상승하잖아요. 전세값이 상승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거 아니에요. 청년 지원 같은 경우는 90%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 전세를 살게 만들어 주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전세자금 대출이 늘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더 많이 느는 거죠. 또 전세 수요가 더 많이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라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에 전세를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전세 살던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려오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죠. 전세값이 오르면 나중에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제일 초조하죠. 사실 집이라는 게 한 채 있어야 주거의 안정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항상 그 정부의 정책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제일 예리하게 보는 분들이 무주택자예요. 내가 집을 언제 살 거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전세 살던 분들도 내가 언제 집을 장만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살려는 항상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2022년도에는 부동산 값이 한 30% 떨어졌어요. 서울 강남도 떨어졌었어요. 30% 하락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그래서 그때 안 사신 분들이 후회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초조해야 하고 있는데, 저는 초조해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30% 떨어졌던 금액이 최근 1, 2년 동안 오른 이유가 정부의 정책, 부동산 돈을 푸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은행에다가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걸 좀 자제해라 이런 뭐 기사를 봤어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금융당국 자체가 2달 연기했잖아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대출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정부가 일주일 전에 연기해놓고 또 은행 보고는 대출을 자제하라. 이거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정부에서는 대출을 억제하라고 하면서 정부 자체는, 정책당국 자체는 돈을 푸는, 가계빚을 늘려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도대체 정부 당국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모를 정도예요. 은행한테는 대출을 자제하라 해놓고 또 실제로 정책당국에서는 스트레스 DSR을 2달 연기했어요. 연기했다는 것은 집값의 상승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이제 정부의 정책을 펴는 건 다 일리는 있어요. 이제 건설사가 무너지면 또 실업자가 과도하게 생기고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또 돈을 푸는 것도 집값이 또 하락하면, 사실은 2022년도에 30% 아파트 값이 하락했을 때 정부에서는 바짝 긴장했거든요.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도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제 경제 질서를 잘 봐야 돼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데 지금 국제 관계를 보면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게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번에 미국 대선 때문에 기준금리를 뭐 내린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미국도 지금 대선 때문에 통화량 증가가 엄청나요. 돈 풀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대선 때문에. 대선이 끝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물가 상승이 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금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선이 끝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경제 질서를 봐야 돼요. 미국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만일에 내린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경기 침체가 예견되어 있지 않고는 기준금리를 안 내리거든요. 지금 유럽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잖아요. 그거는 유럽이 경기 침체가 예고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만약에 기준금리를 지금 내렸다. 0.25 내렸다. 아니면 0.5 내렸다. 그러면 미국도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은 경기 자체는 좋아지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전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뭐 내일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말도 있어요. 만일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고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달에라도 내리겠죠. 그거는 금융금리를 내리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대선까지는 무주택자분들이 집 사는 걸 좀 자제해야 되고 미국 대선 끝나고 안개 속이에요. 어떤 현상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요인들만 자꾸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동안에 PF 구조조정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PF를 붙잡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고금리는 유지할 거예요. 조금뿐이 못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올릴 수 있는 요인도 점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많아진다는 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역시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금리를 내리면 안 돼요. 금리를 내리면 이제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되겠죠. 우리나라 미국이 안 내렸는데 우리나라 먼저 내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 환율이 급등하게 돼요. 돈이 다 빠져나가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가 2% 차이 나기 때문에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금리를 또 내려버리면 미국이 안 내렸는데 내린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하지는 않겠죠, 절대로. 근데 하는 경우는 뭐냐? 한국이 내일 모레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유럽처럼. 그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웨덴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스웨덴은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경우는 경기 침체 예고, 그 외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릴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 무주택자들은 이제 초조해 하시는데 그 초조해 하시지 말고 미국 대선 이게 그 국제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미국 대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국 대선 끝난 후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아무도 내년 거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막연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 대선 끝나면 이제 미국의 정책이 나올 거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타날 것이고 또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부동산을 산다, 판다 하는 거는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대선 끝나고 미국의 정책을 펼치는 거 봐서 완만한 상승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하락과 폭락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대선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에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전문가들도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대선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